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규용입니다. 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지역 일자리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정책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제약. 세 번째는 그러면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이런 주제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지역이 안고 있는 도전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인구 저출산 고령화인데 중앙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나 또는 이제 고령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가 있죠. 특히 인구 유출 중에서도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죠. 그래서 대략 2020년, 21년쯤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림 현상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또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또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역의 산업 구조가 이제 흥망성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도적인 지역의 주도적인 산업이 그 쇠퇴를 하게 되면 지역 전체가 쇠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지역 산업 위기를 겪은 경험도 있고요. 또 미래에 또 지역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그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제도의 경직성, 제도의 경직성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금방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우리 경험들을 보시면 이건 제가 아마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이 이렇게 쇠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위에가 이제 스웨덴의 말매고 저 크레인이 이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으로 왔죠. 저게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팔릴 때 1달러에 팔렸어요. 1달러에 팔린 이유가 저걸 한국까지 운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스웨덴의 말매가 오늘날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 조선업 중심의 사회에서 친환경 도시가 된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이제 울산, 거제, 통영, 군산, 뭐 영암 이런 조선업 지역이 이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통영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 지역, 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이거는 이제 주체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세필드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게 철강 도시였는데요. 이 철강 도시가 지금은 저렇게 문화 교육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말메도 그렇고 영국의 세필드도 그렇고 앞으로 30년 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한 도전과 변화에 어떤 그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잘 아는 그림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그 우리가 또 다른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기술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자리 수요 구조, 숙련 격차, 이런 다양한 그 변화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전통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나 불균등이 좀 심화되는 건 추사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을 좀 더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는 그 이러한 노동시장의 뭐 대중소기업 간 또는 고용 형태 간 산업 부문 간 이런 양극화가 우리는 지역 간 양극화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지역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인구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에 한 229개 자치단체의 그 인구 변동이 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 지역의 산업 기반하고, 원래는 산업 기반이 있고 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다시 그게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노동 공급도, 숙련 인력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은 떠나고 지역은 고령화되고, 뭐 이런 게 오늘날 그 많은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현실이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광주 이런 지역에서도 청년층들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중앙 정부가 어떤 표준화된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혁신을 통한 그 이제 정책을 실현하고, 그게 전국 단위로 파급 효과가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도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성장률도 둔화되고 또 그 산업 간 불균등 성장이 되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역 산업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지역, 또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새로운 변화나 도전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중앙 정부의 어떤 표준화된 정책, 전국을 단위로 한 가령 뭐 청년 정책이나 또는 지역 정책이 더 이상 잘 그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전국 단위 표준화 정책 플러스 지역 단위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우리가 이제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요자 맞춤형, 이제는 지역 맞춤형 이라는 그 개념을 모든 정책에 이제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가 흔히 깔때기론이라 그러죠. 지역 안에는 모든 경제, 산업, 그 다음에 복지, 교육, 고용,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역은 그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시험적인 모델을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규조 하에서 지역 단위에 좀 더 유연한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구조나 인구 변동 또는 노동 시장 구조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더 그 전체적으로 보는, 우리가 가령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 안에도 고졸, 대졸 또는 그 대학 대졸 안에도 뭐 비정규직, 그다음에
그 재직자, 좀 더 숙련을 요구하는 특성들, 이런 다양한 대칭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그 전체 청년 정책을 이렇게 세분화하듯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은 농어촌 지역,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그 대도시 지역, 어떤 지역은 농어촌 지역인데 대도시 인근 지역,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훈련, 숙련, 청년들의 미래, 이런 게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 머물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 청년들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머물면서 좀 더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정책의 해법들이 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복지부, 고용부, 행안부, 뭐 다양한 부처가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처 간의 협업 예산이라든가 또는 협업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 정책들을 조정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그림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이런 산업 구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청년 문제는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지금 취업 박람회하는데 왼쪽 그림은 2000년 10년 그림이고 오른쪽 2009년 19년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졌죠.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도 낮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에 약간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높은 이런 특성들이 있고, 뭐 이런 지역 간에 약간 편차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 정책의 대상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당연히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행정 조직을 포함한 지역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보면 결국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행정 단위를 토대로 해서 행정 권역 내에 있는 주체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는 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중앙정부가 가령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요건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청년 정책을 말씀드리면, 가령 수도권의 청년 정책을 쓸 때 수도권 대상의 청년 정책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숙련 향상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가령 농어촌 지역의 청년 정책은 뭐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개선한 청년 정책을 쓴다거나, 이런 것처럼 중앙정부가 약간의 청년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원 요건이나 수준, 지원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지역의 수요자들을 희망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청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산업화된 지역 중심으로 정책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청년 정책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유출해서 오히려 산업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이 어떤 지역 간의 자원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런 전국의 229개 자치단체의 그런 특성들을 다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역 정책이고, 그래서 그 주체는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광역일 수도 있고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 지역 간의 협력이 될 수도 있고 광역과 광역 간의 협력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양히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 정책의 대상 범위도 행정 권역이 아니라 행정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행정 권역을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산하고 경남이 이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하고 경남하고 일자리 센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경남에 취업 발전을 시키는 거죠. 대신에 주거는 부산에다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령 산업화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을 협력해서 주거하고 일자리를 서로 협력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자리 모델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역 일자리 정책이나 주체가 어떤 특정의 어떤 행정 단위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되면 여전히 경직성과 또 이 재원의 이 불균등한 재원들을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보다 보면 인프라도 없고 뭣도 없고 해서 다 구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들. 아까 이사장님께서 메가시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관점이죠. 특정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개 지역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나? 오늘 이제 여기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공동 주최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균형 뉴딜, 그다음에 고용부가 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그다음에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이런 거 말고도 또 지역산업 정책, 이런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지역 맞춤형으로 공모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들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 정부들이 이제 이런 상생의 일자리나 또는 산업단지 대개조, 이런 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이런 식의 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데, 이게 틀이 이제 중앙 정부가 돈을 내고 지방 정부가 매칭을 합니다. 그것도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기획된 프로그램에 맞춰서 집행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 부처가 약간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재량권을 주는 것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중앙 정부의 표준화된 정책을 하다 보니 똑같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인데, 훈련 정책이라든가 직접 일자리 정책이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서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직업훈련하고 고용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이러한 좀 다양한 패키지 형태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지역은 집행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그다음에 수요자의 체감성 있는 정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정책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촘촘한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청년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청년 니트 문제죠. 그런데 청년 니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가령 대학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일자리 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까지는 청년들이 대학에서 교육부에 이제 그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요.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되면 대학에서 연락이 와도 안 받아줍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그 일자리 지원 정책들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거나 취업의 알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니트들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학하고 일자리 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대학이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취업이 안 되는 아이들 정보를 지역에 넘겨주면 지역이 그 아이들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보다는 사회통합적인 노력을 해서 좀 더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하려 어렵죠. 그래서 지역은 좀 더 복지의 사각지대, 일자리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 훈련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겨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정책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과 재량권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하다 보니 그게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앙정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광역 가게 되면 실국 간의 분절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국, 고용국, 이렇게 노동국 아니면 문화 이런 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관기관 부서가 있는데 지역 안에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나 협력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방 공무원분들 대개 2년마다 로테이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간단한 문제나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2년마다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지방 공무원분들이 바라보는 문제인식은 2년이고 10년 된 이상의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그러한 이 지방 행정 조직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정책들이 성과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개별 사업의 효과성만 너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가령 청년 정책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 사업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들의 예산을 늘리면 과연 지역의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A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제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청년 고용 정책이 사업에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0개에 대한 예산을 늘렸을 때 그 지역의 청년 문제 해결되는가? 근데 여전히 그 지역의 청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는 100개라는 사업을 과감하게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재편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 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 단위의 어떤 접근의 한계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능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전달 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다양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재단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역의 문제들을 이전에 갖고 있던 시스템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자. 이런 논의의 과정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30분을 할당받았는데 지금 이제 45분입니다.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나머지 5분 시간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지역 일자리 정책은 과거에는 물론 이제 가장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공장이나 산업 시설이 들어오면 이거는 굉장히 일자리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투자 유치는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약간의
제로섬 게임 비슷한 거죠. 어떤 지역에 투자가 유치가 되면 다른 지역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령 최근에 이제 구미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령 투자가 유치돼도 그 유치된 산업이 오랫동안 또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투자 유치 기반이 없는, 산업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그럼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흔히 내생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OECD에서 지역 고용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숙련 개발 전략, 그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 뭐 이제 기업 활동 촉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업과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랑 이런 지역 산업 전략, 그 다음에 이 고용 정책 전달의 지역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대상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게 한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 고용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들의 성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 안전망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을 하고 고령자의 소득 지원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정책을 하든 고용 정책을 하든 문화 정책을 하든 그런 큰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지역이 할 수 있는 이 재량권을 확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책 툴을 지방정부가 협업해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가 평가를 하고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은 그걸 받아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화에서 좀 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건 책무성이고,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건 재량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량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영역이나 예산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정부에 완전히 넘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협업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권을 주게 되면 안전장치도 만들어지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청년 정책으로, 가령 어떤 수도권 같은 청년에서는 청년 수당을 주기 어렵지만 가령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청년이 필요해요. 그럼 과감하게 청년에 200만 원, 300만 원 줘도 그 지역은 가능하거든. 전국을 2, 300만 원 주는 건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줄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과감한 정책의 틀을 하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용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지방정부가 뭘 해야 되냐? 사실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권역 간의 분절 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의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가의 부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광역과 기초가 협업을 해서, 아니면 초광역 단위로 하나의 그러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건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좀 더 과감한 행정조직과 지역의 전문가 그룹,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과감한 혁신을 필요하고, 그런 혁신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결합해서 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이규용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